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조언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그만 좀 간섭하세요. 입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나섰는데 오히려 부담을 줬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나는 도우려 했을 뿐인데 왜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까? 서운함이 올라오면 상대가 예민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마음속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넨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선한 의도는 출발점이지만 결과까지 자동으로 선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약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듣듯 같은 친절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내 도움이 왜 상처가 되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으로 변명보다 먼저 상대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다시 살리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상처 주려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의도는 소중합니다. 다만 상대가 아팠다는 사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서로 싸우는 두 편이 아닙니다. 둘 다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내 의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상대의 아픔을 인정해야 할 책임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수양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남을 위한 일에 충실했는지, 법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배운 것을 실천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오늘의 관계에 옮기면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지만 묻지 않고 내 행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묻는 것입니다. 어제의 선의를 지키려면 오늘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의는 면죄부가 아니라 더 잘 책임질 힘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하고 배우자는 충고보다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는 대신 처리해주는 것보다 자기 선택을 존중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서두르는 까닭에는 상대의 힘든 모습을 오래 보기 어려운 내 불편함도 섞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묻고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논어에 기록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강요를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선의를 앞세우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습관입니다. 답을 재촉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도 주어야 합니다. 묻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곧바로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해명이 너무 빠르면 상대는 자기 경험이 지워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판단에 모두 동의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그 사람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순간이 부담스러웠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표정이 굳어도 말을 끊지 않고 기억이 다르더라도 먼저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기록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강조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의도는 알지만 상대의 마음까지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들어야 합니다. 대답을 들은 뒤에는 그렇게 느꼈군요. 라고 되짚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한 번은 설명을 잠시 늦추고 내 말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막힌 대화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사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한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몰아붙일 필요도 없고 나는 좋은 뜻이었으니 잘못이 없어 라고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더 성숙한 말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지만 당신에게 부담이 된 부분은 내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미안합니다 라는 분명한 말을 더하면 책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보다 잘못을 보고 자신을 고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지를 차례로 말해 보십시오. 용서를 서둘러 요구하지 말고 상대가 판단할 시간을 남겨두는 것도 사과의 일부입니다. 사과는 체면을 잃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행동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선의가 더 쉽게 간섭으로 변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막고 싶고, 형제는 서로의 생활을 걱정하며, 부부는 상대의 건강과 돈 문제에 의견을 냅니다. 걱정은 자연스럽지만 걱정이 결정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조언의 내용만큼 허락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먼저 묻는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거절을 들었을 때 서운함으로 압박하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말해달라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고대의 가족 위계를 그대로 따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맞게 존중과 돌봄을 함께 지키자는 해석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을 빼앗지 않는 것, 때로는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도움의 한 모습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도울 때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주고, 모임에 억지로 데려가는 일이 선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형편, 자존심, 준비 정도를 묻지 않으면 도움은 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준 뒤 고마움을 기대하는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주 꺼내거나 내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고 서운해한다면 도움 속에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컸다는 사실과 상대가 그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와 연결됩니다. 현대적으로는 돕겠다고 말했으면 상대의 선택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도움을 제안하되 거절할 자유까지 함께 건네보십시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과 태도가 상대의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는 좋은 의도가 더 복잡한 결과를 낳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후배의 실수를 막으려 세세하게 지시하면 후배는 배울 기회를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회의를 빨리 끝내려 대신 결정하면 다른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배의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도 전달 방식이 상대의 자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과 모두를 갖게 만드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논어의 화의부동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판단과 차이를 없애지 않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직에서는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몫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는 확신이 들수록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제가 제안만 드릴까요? 아니면 함께 정리할까요? 상대가 직접 해볼 시간과 실수할 여지도 남겨두십시오. 도움의 방식의 선택지를 주면 경험은 권위가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좋은 의도를 지키려면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번 도운 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시간이 지난 뒤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이 질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대와 다른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답을 피하면 우리는 같은 방식의 실수를 좋은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하게 됩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원칙은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생활 속에서 되풀이해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살피고 다음 행동을 고치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큰 결심보다 작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조언을 한 뒤, 부탁을 들어준 뒤, 선물을 건넨 뒤 상대의 반응을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답을 기록해 두고 다음에 한 가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려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선한 의도와 실제 결과를 함께 보는 법을 살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방식인지 묻고 잘못 닿았다면 구체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알게 된 뒤에도 선의만 내세우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갈등을 개인의 태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폭력, 착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용서하는 것이 수양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처를 들은 뒤 어떻게 사과하고 행동을 바꿀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락하기 어렵다면 먼저 종이에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도우려 했던 방식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고 살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사과입니다. 좋은 사과에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했는지 흐리지 않고 말합니다. 둘째,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부담과 상처가 되었는지 인정합니다. 셋째, 의도가 어땠든 결과에 대한 내 몫을 피하지 않습니다. 넷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는지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일을 정해버렸구나.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내 선택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되었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먼저 묻겠다. 사과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분명히 보는 말입니다. 공자에 기록된 수양 원칙도 잘못을 알아차린 뒤 고치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은 길게 설명하기보다 이 네 가지를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십시오. 사과를 어렵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뜻은 아니었어. 너도 너무 예민했어. 같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서 건넨 사과를 뒤에서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상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우리는 곧바로 의도를 설명하며 판결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책임의 말은 먼저 멈추는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도 지금은 설명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 보다 그렇게 느꼈다는 말을 이제 들었다. 가 더 정직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한 일. 보다 내 방식이 내게 부담이 되었다. 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첫 자리는 해명이 아니라 인정이어야 합니다. 공자의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와 닿아 있습니다. 나는 내 의도는 알지만 상대가 겪은 마음까지 미리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미안하다고 한 뒤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지면 상대는 사과보다 반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보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너무 많이 했다면 다음 대화에서는 답을 주기 전에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을 대신 결정했다면 다음에는 선택지를 설명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후배의 일을 도와준다며 빼앗아 버렸다면 먼저 필요한 부분을 묻고 맡길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언 한 번을 줄이고 질문 한 번을 늘리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잘할게 라는 말은 따뜻하지만 모호합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네가 말하기 전까지 내가 대신 답하지 않겠다. 처럼 구체적이면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말과 행동이 맞을 때 생깁니다. 오늘 바꿀 행동 하나를 작고 분명하게 정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상대가 바로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는 용서를 받아내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부분을 돌려드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속도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사과의 책임입니다. 이제 됐지? 라고 재촉하면 다시 상대의 마음을 통제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네가 편한 때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그 사이에 약속한 변화를 조용히 이어가야 합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신뢰는 한 번의 멋진 말보다 꾸준한 태도와 연결됩니다. 신뢰가 천천히 돌아오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만 고치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내 안의 패턴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특히 조언을 많이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지 못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이 커질 때 통제하려는 습관이 나오는지, 고마움을 받고 싶을 때 도움을 서두르는지, 내 경험이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할 때 말을 길게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의 속에도 두려움과 욕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른 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공자의 자기 성찰 원칙을 오늘에 적용하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태도를 점검하는 연습이 됩니다. 하루 끝에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를 도우려 했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원했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 기록이 쌓이면 반복되는 간섭의 순간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대화와 인내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협박, 반복되는 모욕, 경제적 착취, 심각한 통제가 있다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견디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오늘에 적용할 때에도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계속 경계를 무시하고 사과를 이용해 다시 다가오며 도움을 빌미로 통제한다면 거리를 두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지인, 상담기관, 법률 위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면 관계를 계속하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에 책임이 필요하듯 나의 안전을 지킬 책임도 있습니다. 돈과 선물은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은 조건을 함께 데려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돈을 주고 중요한 결정을 따르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자주 보고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비슷한 크기의 보답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는 3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물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인지 분명한가? 상대가 거절해도 내가 서운함으로 벌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도움을 나중에 영향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조건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말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다면 정말 조건 없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익보다 위로움을 먼저 살핀다는 기록된 원칙을 오늘에 적용하면 돈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먼저 묻는 태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재정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되 관계의 빚은 정직한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고 그 경험은 분명 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언제나 내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같은 조언도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방식은 부담스러웠다고 말할 때 체면이 상했다고 느끼기보다 새로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자의 기록된 원칙에서도 배우고 익히는 태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에 뭘 더 바꾸나 라고 닫기보다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세대 사이의 문을 엽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꿀 수 있는 어른은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나이 듦이 품격은 답을 많이 아는 데만 있지 않고 계속 배우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정해보겠습니다. 첫째,
묻기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라고 한번 묻습니다. 둘째, 듣기입니다. 상대가 불편했던 일을 말할 때 해명하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말해볼게 라고 확인합니다. 셋째, 다시 묻기입니다. 도움을 준 하루나 이틀 뒤 그때 내가 한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각각 한 번씩만 해보십시오.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실패한 날에는 자책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서둘렀는지 적어보십시오. 배움은 한 번의 결심보다 반복해서 자랍니다. 가족, 친구, 이웃, 후배 가운데 한 사람만 정해 연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상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을 함께 배우는 일입니다. 좋은 의도는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돕고 싶고 덜 힘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는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경험을 듣고 내 행동의 영향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을 고치며 달라진 모습을 천천히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4단계의 사과를 살폈습니다. 행동을 말하고 영향을 인정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다음 변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재촉하지 않으며 돈과 선물의 숨은 기대를 점검하고 위험한 관계에서는 안정과 도움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한 가지 실천은 간단합니다. 조언하거나 돕기 전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으로 좋은 마음의 다음 책임을 시작해 보십시오.